짜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슬픈 이야기네. 자, 누군가 해밍웨이에게 용기를 어떻게 정의하냐고 물었다. 해밍웨이는 먼저 나서서 전장으로 뛰어드는 것, 야수를 죽이는 것이라고 용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강력한 권력자에게 도전적으로 맞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해밍웨이의 정의가 그런 것들을 배제한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다. 압력 아래서 품위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해밍웨이가 표현한 용기였다. 늘 침착하고 중요한 순간에 절제하는 모습으로 용기를 정의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자기 삶이 위협받는 순간에, 이를테면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졌을 때나 언론이 궁전에 몰려들어서 질문을 부을 때도 늘 침착하게 자신을 잘 통제했다. 그러나 여왕에게는 이것이 모두 자기 직업의 일부였다. 2005년 7월 7일 런던 지하철에서 52명이 사망한 테러 공격을 받은 참사 이후에 여왕은 그런 평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평정은 인격의 선언이라는 것이었다. 여왕은 근심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절망이 잠식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영국 국민을 향해서 말했다. 어제 폭발로 큰 충격에 빠졌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삶을 다시 이어가기로 차분하게 결단한 우리 수도의 시민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여왕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한 연설에서도 같은 주제를 다시 거론했다. 장차 모든 사람이 힘겨운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이 세대의 영국인은 더없이 강인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절제와 조용하고 씩씩한 결단력과 동료의식은 여전히 이 나라에 가득합니다. 175년에 마르커스 아우레우스는 반란을 기도한 장군 아비디우스 카시우스에게 배반당했다. 마르커스는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 때에도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대해 이렇게 썼다. 사람이 평온한 마음이 더 가까울수록 강민함에도 더 가깝다. 환희는 자나와 불평하는 자와 달리 그런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와 인내심이 있다. 마르코스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분노와 공포에 무뎌지지 않는다고 되뇌며 안토니누스 같이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알다시피 이런 특성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공부하고 실천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매일 더 나아짐으로써 결국 이뤄내는 성취다. 나폴레옹은 말했다. 감정이나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막을 정도의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데 수년이 걸렸다. 나폴레옹이 야망 가득한 가대망상증 환자였을 수는 있지만 전쟁터에서 그가 보인 침착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로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천재성은 적의 평정을 무너뜨리는 능력에 있었다. 적을 동요하게 하고 상대의 집중력을 흐트르며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적은 무찌르기 쉬운 상대가 되었다.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도 품위를 드러내는 것은 겉보기 아름답지만은 대가다운 자기 통제와 의지력이 있어야 보일 수 있는 모습이다. 물론 그 사람도 겁이 날 것이고 지치고 피곤할 것이며 도발을 받으면 흥분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넘어서 버린다. 그 어떤 지도자도 예술가도 부모도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을 모든 일이 통제의 본능으로 치닫는 때를 자신이 다음에 할 일에 모든 것이 달린 엄중한 순간을 통과하지 않은 채 성취를 이룬 이는 없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고 그들의 운명이 실현되는 것은 바로 그런 순간이다. 파스토르라는 고대 로마의 기사가 있었다. 제3대 황제 칼리의 굴러는 파스토르의 젊고 인기 많은 아들에게 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파스토르 아들을 구하려고 타는하자 칼리굴러는 그 잔인한 악의로 그 아들의 처형을 명했다. 그러고는 파스토르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아들이 죽는 날 그를 만찬에 불렸다. 파스토르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다. 파스토르는 어떻게 했을까? 생때 같은 아들의 죽음을 명령한 사람 앞에서 파스토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파스토르는 만찬 자리에 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이나 분노를 한치도 드러내지 않았다. 칼리굴러가 파스토르의 건강을 기원하고 축배를 들었다. 파스토르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잔을 비웠다. 칼리굴러는 선물을 내리자 파스토르는 그 선물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 틈에 앉아 있던 파스토르를 생각해보라. 파스토르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독과 슬픔과 분노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친 말 한마디 뱉지 않았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의 그 잔인한 황제의 변덕에
희생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처럼 행동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상실을 견디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런데 잔인한 광기의 괴물이 재미삼아 상처를 헤집는 그 상황을 어떻게 버텼을까? 살인자의 식탁에서 음식을 다 토해내고 비명을 지르고 싶을 그런 순간에 어떻게 완벽한 자기 통제로 음식과 술을 넘겼을까? 누가 이런 일을 견딜 수 있을까? 파스토는 그냥 슬픔과 분노에 마비되어 버렸던 것일까? 감정도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었던 것일까? 그저 기성이 꺾이고 용기를 잃었던 것일까? 아니다. 답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단순하다. 파스토로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이다. 파스토로가 자식을 더 잃지 않으려면 평정을 잃어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로 표현할 수도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는 강인함과 위험을 끌어내어 끝까지 뱉어내고 가족의 안전을 지켰다. 철제가 단순히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온화함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것은 이따금 비판을 참아내거나 충동을 차지하는 것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때로는 절제라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강인함을 발휘하는 것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누구나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감정까지도 억제하는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전량치고 싶은 마음을, 무너질 듯한 감정을, 공포로 얼어붙은 감정과 기뻐하며 축하하는 마음을, 저주를 퍼붓고 싶은 분노를, 똑같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런 격정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적이 죄 없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구실을 찾을 때 원하는 구실을 만들어주는 일이 된다. 공격적인 인터뷰 질문에도 답할 때도, 수백만이 보는 중요한 경기 중에도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력을 내건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견뎌낼 만큼 강해야 한다. 우리가 헌신하는 대의나 소명을 위해서는 힘겨운 일을 견뎌낼 만큼 더 강해야 한다. 파스토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도 고통을 삼길 수 있다. 마르코스와 엘리자베스 2세가 수없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자신을 추스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동료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나아가 우리가 이런 일들에 정말로 신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무엇을 견디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견디는가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우아하고 또 부음이 있게 침착하게 용감하게 절제하며 견뎌낸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소카토도 자기 정조부 대카토만큼 엄격한 사람이었다. 카토는 부에 무관심했다. 평범한 옷을 입고 맨발과 맨머리로 로마를 돌아다녔다. 군대에서는 병사들과 함께 땅바닥에서 잤다. 거짓말을 한 적도 자신에게 관대하게 구운 적도 없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우리가 다 카토처럼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카토의 기전에 필적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카토의 동생인 카에피오만큼 잘 보여주는 이도 없을 것이다. 카에피오는 사치를 사랑하고 값비싼 향수를 좋아하며 카토라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을 자들과 어울렸다. 하지만 카토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절제를 요구했다. 절제가 자기 절제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가장 높이 세우고 우리의 바른 행동이 남들에게 전염되기를 바라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우리와 같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타당한 일도 아니거니와 가능한 일도 아니다. 카토가 자신과 다른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것은 아마도 정조부가 말한 교칙을 철저히 실천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카토는 말했다. 나는 기꺼이 모든 사람의 실수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 자신의 실수만은 제외하고. 수세대 후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보다 더 나은 규칙을 제시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의 미덕을, 너 자신에게서는 너희의 악덕을 찾아라. 이 규칙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표현을 빌리면 다른 사람에게는 간대해지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지라는 뜻이다. 진정으로 엄격하게 대하기가 어려운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그러려면 자기 통제력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끌어써야 한다. 자신에게 엄격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일을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 일은 해롭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두고 훨씬 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내버려 두어야 한다. 어렵지만 우리는 그래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못한다. 면은 우리 자신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 노력을 먼저 인정해주자. 그들이 부닥친 상황을 인정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일을 잊자. 만약 그들이 도움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때 더 나아지도록 도움이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와 같은 훈련을 받는 것도,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와 같은 의지력과 헌신을 하는 태도가 있는 것도 이런 유형의 인생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너르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1996년에 미국의 프로농구팀 뉴저지 네츠는 미래의 슈퍼스타가 될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청년을 선발하려고 했다. 한 차례 개인 훈련이 끝난 뒤에 브라이언트는 비행기를 태워서 서부 해안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아끼고 효율을 중시하는 팀 문화에 따라서 고단한 6시간 동안에 비행해야 할 브라이언트에게 일반석 중간 좌석을 잡아주었다. 코비는 이 일을 잊지가 않았다. 네츠는 한순간에 인식함으로 농구 역사상 손꼽을 정도로 훌륭한 선수를 잃었다. 안타깝게도 코비 자신에게도 경력 내내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브라이언트는 농구 코트에 오른 모든 선수 가운데 매우 섬세한 경기를 펼치고 팀에 헌신하는 선수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팀 동료들이 모두 코비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실 코비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로 많았다. 브라이언트는 동료들을 자신만큼 거칠게 몰아붙이려다가 종종 그들을 극도로 지치게 했고 자신과의 불화탓으로 다른 팀으로 이적한 샤킬 오니로의 경우처럼 팀에서 동료를 몰아내는 결과를 낳기도 해서 능력 있는 동료들을 떠나게 했다. 성공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분노를 터뜨리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일은 이토록 어렵다. 왜 그들은 그렇게 단순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대로 하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그냥 우리처럼 되지 않는 것인가? 왜냐고? 그건 그들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그들이 실제로 우리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한 적이 없는 일을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 간디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선택이나 자유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그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꼈다. 간디가 엄격하게 대한 사람은 자기 자녀들 뿐이었다. 셰익스피어의 시비야에서 토비경을 묻는다. 너는 고결한 사람에서 안주도 술도 더는 내줄 수 없다는 것이냐?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인색해질 필요는 없다. 그들은 그들의 재미를 즐기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일한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만 생각해도 걱정할 거리가 충분하다. 다른 모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스스로 건강해지고 영광을 주는 모범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사람 다음에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미국의 정치가이자 군인 콜린 파월은 결부전을 준비하는 동안에 자기가 사무실에서 잔다는 것을 참모들에게 완전히 비밀로 했다. 링컨 대통령의 비서 중에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그 누구에도 헌정함을 요구한 적이 없고 심지어 자신에게 적용하는 높은 기준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점을 경이롭게 여겼다. 훌륭한 절제에 전념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토록 엄격히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라는 것도 인정할 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절제는 운명이다.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는 안토니누스로부터 자기 결함을 없애려는 노력만 해도 평생을 걸고 해야 할 만큼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다른 사람의 용기를 의심하고 남들의 습관에서 흠을 잡으며 남들이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밀어붙이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가 더 노력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을 때는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이를 이해하면 더 가혹해질 뿐만 아니라 이해심도 더 깊어진다. 엘리자베스 2세와 그의 남편 필립 공은 자녀와 형제 자매에게만큼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다. 두 사람 다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의무를 중시했으니 그들의 자식들로서는 그런 사고방식에 넌들이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들도 카토와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모범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카토는 자기가 동생보다 낫다고 의수되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을 사랑했다. 마르코스는 양형제 루키우스 베르스를 싫은데도 억지로 참아낸 것이 아니다. 마르코스는 루키우스에게 자기에게는 없는 사랑할 점을 칭찬할 점을 찾아냈다. 그렇다면 루키우스의 약점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르코스는 자기 형제의 악덕을 살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개선했다. 두 사람 다 서로 삶을 함께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서로에게 찾아낸 공통적인 기반과 애정으로 더욱 풍요로워졌다. 이것이 바로 그 더 높은 경지다. 연민과 친절, 이해와 사랑이 우리의 자기 절제를 보완해주는 경지 말이다. 절제가 고독과 고립이라는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쓰디신 열매일 것이다.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무절제를 가리켜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한다. 우울함은 타인을 향해서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 그들이 불안이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들은 언젠가 우리가 혐오스럽고 무절제하다고 여기는 일을 했다가 그에 응당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며 우리는 무시해야 할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자기 실현의 여정이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그 사람에게 맡기면 되고 모든 사람을 우리처럼 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 일에 성공했다고 상상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더 따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훨씬 적어질 것이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태도를 더 잘 갖출수록 우리는 더 친절해지고 더 기꺼이 다른 방향도 바라보려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여정이 있다. 그것이 까다롭고 어려운 여정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며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최선을 다함을 안다.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응원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절제의 파급 효과. 안토니누스처럼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인 조지 6세도 처음부터 중요한 자리를 위한 선택된 사람은 아니었다. 조지는 자기 형인 에드워드 펄스가 열정에 사로잡혀 왕위를 거리는 바람에 우연히 왕자에 올랐지만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조지가 처칠과 함께 끔찍한 전쟁 시기에 영국을 이끌어서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다. 조지는 지독한 말더듬증을 극복함으로써 그 문제로 고생하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헌법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그의 역시는 56세에 암으로 무너졌지만 그의 품격은 엘리자베스에게로 이어졌다. 엘리자베스는 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자문했다. 소 카토 역시 그랬다. 카토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자신이 시도했던 모든 일에서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는 엄격하고 금력적인 수도와 철학자였던 정조부의 유산을 가리고 그의 모범에 부합하게 살고자 노력했다. 이 말은 두 카토를 영웅으로 삼은 이후에 무수히 많은 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카토가 세상을 떠나고 100년쯤 지났을 때 세네카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위한 카토를 선택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될 척도 같은 존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에 영감을 주는 모범을 선택하라는 말이었다. 네로의 절개가 세네카를 죽이러 갔을 때 그는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카토의 강연한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더 약 1700년 뒤에 조지 워싱턴은 카토를 자기 전생애의 모범으로 여기고 자기 영웅의 한 말을 자신의 유명한 주문으로 삼았다. 이 두 남자는 카토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카토는 그들을 더 강한 존재가 되게 했다. 카토의 절제는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카토와 조지 6세는 자신에게 엄격함으로써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되었다. 우리가 자기 운명에 도달하면 그런 영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실로 운명을 달성하려면 자신이 그런 영웅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운명을 만들라고 강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바로 이것이 안토니누스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 아닐까? 안토니누스의 반듯함 또 충실함 경건함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안토니누스의 등막은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인물을 형성내도 이바지했다. 안토니누스는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엄격하게 굴 필요가 없었다. 엄격함을 비롯한 안토니누스의 모든 미덕에는 전연섬이 있었으니 말이다. 그들의 흘러넘침이 우리를 낮은 것으로부터 들어올린다. 이는 미국의 시인 롱펠러가 성 필로메나라는 시에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비롯해서 진정제를
진정한 절제를 아는 경이로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노래한 말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암담한 시절의 처칠을 생각해봐라. 처칠의 용기와 자기 통제, 아무리 강한 압력을 받아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은 영국인이 용기와 자기 통제, 침착함을 찾는 데 힘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가 하는 일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 고대 인도의 힌두교 경전 아가바드 기타에 쓰여 있듯이 위대한 사람이 가는 길은 온 세상을 위한 지도가 된다.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은 남을 꾸짖지 않는다. 몸소 함께할 때뿐만 아니라 남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카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을 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세네카가 한 말이다. 그것이 바로 절제의 힘이다. 절제는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주변의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로 말미암아 더더욱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 모두가 카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카토가 될 수 없음을 내포한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는 있다. 자녀와 이웃, 동료, 직원들에게 좋은 선택이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가 있다. 매일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해오임으로써 헌신이란 어떤 것인지, 도발이나 유혹에 저항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줄 수도 있다. 어떻게 견뎌하는지, 어떻게 인내하는지도 보여줄 수가 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의 노력을 잘 알아줄 수도 있다. 어쩌면 그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칭송받을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에게 달린 것은 우리가 선량한가, 올바르게 행동하는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그 누구에도 우리처럼 똑같이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씨앗을 심을 수는 있다. 그 씨앗이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한 변화를 일으키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안의 뜨거운 불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만큼 맑게 타오를 수가 있다. 전염성이니까요.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1998년 크리스마스 날 미국의 군인 찰스 C. 크롤렉 장군은 칸티커 해병 기지에 도착했다. 크롤렉은 당연히 사병 한 명이 초소에서 보초 근무를 서고 있으라고 예상했다. 놀랍게도 보초병은 없었다. 더 놀란 것은 제임스 매티스 전장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보초 근무 당번인 병사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매티스는 그가 가족과 함께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매티스는 그 병사보다 20살 이상 여상이고 그 시간에 할 수 있었을 일이 수백 가지나 되었을 텐데 평범한 병사의 지런 임무를 대신 맡았다. 지도자는 이기심이 없어야 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하며 조직 내의 결핍을 따른 모든 구성원과 똑같이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세상 끝까지 그 지도자를 따를 것이다. 매티스는 이를 영국의 군인 윌리엄 셀림 장군이 쓴 글에서 배웠다. 언젠가 매티스는 임무를 격을려하는 어떤 정의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휘권의 특권은 지휘하는 것이다. 더 큰 막사를 배정받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지휘관은 오히려 더 작은 막사를 선택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초과의 식량을 병사들에게 넘긴다. 자신에게 더 관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하다. 이제 그것이 단순히 자신만의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군인이자 작가 크세노폰이 그리스의 1만 병사를 이끌고 페르시아에서 철수할 때 한 보병이 이렇게 불평했다. 우리는 바닥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타고 가고 있을 때 나는 지친 몸으로 방패를 짊어지고 간단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크세노폰은 바로 말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병사의 방패를 쥐고 갔다. 상사라는 것은 하나의 직이다. 지도자라는 것은 은행으로서 얻어내는 위치다. 그